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한중에서 회생파산 그리고 교통사고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변호를 전문으로 하시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번대 쪽의 피해자분들도 상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뭐 어떤 형사 절차 자체를 캄보디아에 갔다 오신 분들의 형사 절차 자체를 도와드리고 이러기 위해서 변호를 시작한 건 아니고, 저는 원래는 회생파산을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빚이 갑자기 특정 시점에 너무 많이 늘어나서 왜 늘어났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냐하면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 빚이 있으면 왜 생겼다 이런 걸 소명을 해야 이제 법원에서도 회생이나 파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봐도 답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시점에 빚이 확 늘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이 나중에 하시는 말이 사실은 캄보디아 다녀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뭐 여행을 가셨다는 건가요? 돈을 많이 쓰셨다는 건가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캄보디아에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돈을 하나도 벌지 못하고 빚만 늘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빚이 늘어요? 거기 전 그때만 해도 사실 전혀 몰랐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하는 말이 뭐 이제 광고를 봤대요. 광고에 보면 페이스북 광고를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식 구인 광고를 보기도 했다는데 거기서 월수 700에서 1000을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따로 준다. 그리고 뭐 외출 같은 것도 자유롭고 비행기표도 이제 가는 것까지는 대준다. 이런 이제 좀 솔깃한 얘기를 듣고 원래 빚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걸 이제 보고 가게 된 거죠. 근데 갔는데 참고로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금 캄보디아에서 계신 한국인들의 그 상황은 완전히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완전 정말 단순 납치를 당하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그냥 놀러 갔다가 단순 납치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친구가 뭐 꼬셔가지고 이제 뭐 한번 같이 놀러 가자. 뭐 나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하는데 놀러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납치가 되신 분들도 있고 이쪽 극단에는 그게 아니라 사실상 처음부터 그냥 범죄 조직에 가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사실은 거의 범죄 조직과 함께 일을 만들어 갔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한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약간 단순한 뭐 말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이제 시기도 좀 꽤나 뒤에 초기도 아니고 꽤나 뒤에 그런 솔깃한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약간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런 걸 일을 당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으로 오게 된 뭐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주로 했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빚이 있어서 이제 물어보면 빚이 왜 생겼는지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한 이유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엄청나게 많이 협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너의 모든 신원정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 하나 그리고 이제 너의 가족들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바로 죽어. 이렇게 얘기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 가서 어쨌든 이 사람 계좌가 며칠 동안 계속 이제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됐죠. 두 번째로 어쨌든 간에 불법적인 일을 약간이라도 가담을 했고 또 세 번째로 무슨 약을 계속 줬대요. 밥 먹을 때 거의 한 2, 3일을 굶기고 나서 이제 밥을 주는데 그 밥 먹을 때 약을 꼭 먹게 했대요. 안 그럼 그 밥을 못 먹게 했대요. 그래서 이 약을 먹고 나서 그랬다는 거 이거 마약이다. 너 이제 한국에서 모발 검사, 뭐 소변 검사하면 다 나온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갈 때도 네가 만약에 한국에서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그거는 너는 바로 마약 범죄자, 보이스피싱 범죄자 되는 거고 너와 가족의 안전도 뭐 보장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누구에게라도 얘기하는 걸 완전히 꺼려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를 넌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 근데 사실 저는 약간 허락을 받았고 두 번째는 좀 모든 얘기가 조금씩 각색돼 있으니까 누군지 아마 제 얘기를 듣고 특정하는 거는 불가능하게 약간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질문이 지금 피해자들을 왜 만났냐인 것 같아서 그렇게 회생파산을 하다가 빚이 늘는 과정을 얘기하다가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 당시에 어쨌든 탈출을 하셔서 한국에 오신 거잖아요. 이런 탈출 과정 얘기도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당연히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바보냐. 누가 돈 1000만 원 주냐. 그리고 가면 위험한 거 왜 모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이분이 이미 빚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빚을 너무 많이 지면은 요즘에 추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추심은 옛날처럼 막 이렇게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회사에 가고 뭐 들어눕고 막 협박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추심업자의 이미지라는 건 가서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불법 추심이 물론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불법 추심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 적냐면 그것도 다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감수하는 거, 사람이 파견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 추심업체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추심업체 어떻게 일하냐면요. 전화를 합니다. 이게 합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루 한 번 주간 시간에 하는 건 합법입니다. 문제는 안 받으면 계속 전화해요. 근데 만약에 받으면 하루에 한 통만 하거든요. 2통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통만 하는데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전화를 받으면, 그리고 보통 이렇게 빚을 진 사람은 채권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적어도 3, 4, 뭐 많으면 10명 이상도 되죠. 그러면 10개 업체에서 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받아야죠. 당연히 빚 못 갚는데 그걸 가지고 막 기분 좋게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젠틀하게 전화를 한대요. 그러면 여보세요. 예, 빚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언제 상환 예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못 갚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체신 거죠? 알겠습니다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리적 압박, 이 전화를 매일 10통씩 매일 받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에 처하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이래서 이제 뭐 좀 안 좋은 선택을 한다든가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뭐 지금보다 나빠질 게 있을까? 아니 뭐 안 좋은 선택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위험해 봐야 뭐 지금보다 나빠질까?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 인생이 바닥인 줄 알고 갔는데 바닥 밑에 지옥이 있더라. 바닥 밑에 지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까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약간 자포자기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된 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어봐도 저라도 좀 믿었을 것 같을 정도로 솔깃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한국인이 위험하다는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인이나 뭐 조선족 동포나 이런 사람들이 뭘 해서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명이 안 되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유사수신 행위도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딩방,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해주고 1대1로 추천해주고 그걸로 돈을 받고 이런 거 자체가 다 불법이잖아요.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면. 그리고 사실 뭐 방송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투자자문사 이제 허가를 받고 이런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리딩방이다. 우리는 리딩방이고 정식으로 소개를 해주고 그걸로 돈을 받는 업체다. 그런데 한국에서 하니까 규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그 구성원들의 뭐 전과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투자 자문사를 지금 차리기에는 기본 자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충족이 안 돼서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좀 하는 말이 지금은 우리가 이런 약간 불법 리딩방이지만 이걸로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벌 거다. 벌어서 우리가 이제 투자 자문사까지 세울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세울 거고, 캄보디아에서 그때는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하지만 나중에 한국에서 투자자문사 제도를 할 거다. 우리 이러이러한 채널 하고 있다면서 채널도 보여주고, 우리 이러이러한 식으로 실제로 추천하고 수익률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이제 일을 잘하고 하다 보면 우리 끝까지 계속 가자. 한국 와서 나중에 투자자문사까지 같이 하고 부자가 되자. 이런 얘기로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 말도 했대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뭐 무슨 그때는 이제 필리핀이 많았죠. 그러니까 필리핀 이런 데서 범죄 이런 거 다 이거 중국인들이 하는 거다. 내가 한국 남자인데 중국인 밑에서 일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가게 된 거고, 이제 처음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차에 딱 타자마자 처음에 이렇게 막 웃고 있었는데 딱 차에 타자마자 아내가 완전 깜깜하게 해서 밖에 하나도 안 보이게 돼 있었고, 타자마자 총 들이밀었다 합니다. 네가 어떤 데 온지 알지? 그리고 이제 휴대폰이랑 여권 이런 거 다 뺐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 어딘가로 이동을 했다고 하고요. 요즘 뭐 시아누크빌이나 뭐 이런 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딘지 모른대요. 지금도. 이게 좀 더 오래 일했으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오래 일했으면 어딘지 알았을 텐데 너무 짧게 있었기 때문에 어딘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도착을 하니까 처음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무슨 엄청 그 사람 표현에 따르면 이제 옛날 아파트 같은 무슨 막 그런 조그만 방들이 엄청 많은 큰 건물이었대요.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한 방에 들어갔고 방에 완전 감금을 한 상태로 3일 동안 밥을 안 줬다고. 네. 3일 동안 밥을 안 주고 아무것도 이제 못하게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밥을 주고 동시에 무슨 약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해서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화를 그쪽에서 이제 압수를 해 가는데 왜냐하면 전화를 자꾸 켜야 이 사람 이름으로 그 굶는 3일 동안에 이 사람 명의로 계좌 개설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그거를 이제 보이스피싱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 명의에 이제 돈 같은 게 입금이 돼 있는 건 다 빼가고 그다음에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대출도 추가로 다 받게 하고 이런 절차를 한 건데 그러려면 휴대폰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이 켜있다 꺼있다 하긴 했는데 어쨌든 휴대폰에 전화가 엄청 많이 왔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빚쟁이한테 매일 10통 이상 전화를 받았던 사람인데 안 받으니까 계속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끄덕 키면 막 부재중 통화 막 60건 찍혀 있고 그다음에 가족한테도 전화가 되게 많이 왔대요. 그래서 이분 얘기는 그거예요.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나간 것 같다고. 내보낸 것 같다고. 네, 전화가 많이 와서 내보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탈출을 하기보다는 그쪽에서 내보낸 거죠. 내보낸 거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내보내지면서 어쨌든 이제 협박 같은 걸 되게 많이 들어서 한국에서 뭔가 문제 삼을 생각을 못 했던 거고요. 또 다른 분의 얘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일을 시작을 하고 이분은 조금 더 가담 정도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더 일을 하고 이랬던 분인데 일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온 이유는 집에 뭐 이렇게 급한 일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쪽에서 그냥 보내줬대요. 그냥 크게 감금 되게 강한 감금 상태였고 총까지 있었는데 되게 쉽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보내주면서 했던 게 어쨌든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너의 어떤 모든 정보와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를 내가 잡아오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네가 언제부터 휴가로 네가 언제 나가니까 언제까지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줄 테니까 그걸 타고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보내줬대요. 근데 이제 이분은 들어와서 절대 다시 안 가겠다 이렇게 된 거고 사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은 너무 두려워해서 방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오고 이렇게 새로운 이제 무슨 여관 같은데 이제 월방 이런 걸 구해가지고 거기서만 숨어 있었긴 한데 어쨌든 뭐 딱히 그 뒤로 연락이 온 거나 뭐 이런 건 없었다라는 그런 식이고요. 근데 제가 지금 상담한 분들은 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보통 듣는 바에 따르면 거기서 이제 뭐 구출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현지 경찰이 구출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막 뛰어내린다거나 아니면 잠깐 짬이 날 때 도망갔다든가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들은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약간 등급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무슨 리딩방 이런 데서 이제 바람잡이 같은 거 채팅만 시키고 조금 지나면 이제 로맨스 스캠 같은 거를 좀 시키고 요즘 로맨스 스캠하고 이제 보이스피싱이 다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전화를 잡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밥도 별로 안 주고 거의 감금이다가 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수익도 좀 배분을 해주고 뭐 저녁에 뭐 주말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KTV 이런 데 가서 이제 여자도 좀 만나게 해주고 술도 먹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3단계 정도 되면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꽤 그런 기회들이 좀 열려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지금 막 뉴스에 나왔던 이제 최근에 막 그 죽음까지 당했던 뭐 고문당하고 이런 분들은 좀 더 악랄한 조직에 좀 간 케이스라고 볼까요? 아니요. 제가 들었던 얘기에도 기본적으로 고문이나 폭행 이런 건 다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죽이는 경우는 사실 자기 조직이 뭐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큰 문제를 저지른 경우에 이제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돌아가신 분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돌아가신 분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돈을 빼돌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빼돌렸고 그래서 이제 그 조직에서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서 얘가 지금 얼마를 빼돌렸는데 그거 빨리 안 내놓으면 얘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죽은 상태로 발견된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 돌아가신 분과 같은 분은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닌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딥하게 들어간 분들이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제가 상담한 분들처럼 좀 이제 단순 가담에 가까운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당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들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기도 많이 맞았고 근데 이제 많이 맞았는데 주변에서 같이 일을 이제 막 시작할 때 옆에 누가 팔 잘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물론 자기가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들었을 정도로 어쨌든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떤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계셨던 거긴 다 이제 진짜 한국인들만 모여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인과 한국인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상담한 분 중에 한 분은 자기는 중국인 아예 못 봤다고. 자기는 아예 다 한국인이었다. 다 한국인이었고, 한국인 중에 한 명이 자기 약간 담당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나도 너처럼 똑같이 이렇게 왔어. 와서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는데 일을 하면서 돈 많이 벌었고 지금 서울에 몇 억 정도 지금 벌어서 조금 있으면 나 차 산다, 뭐 집 산다 이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윗대가리는 중국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위는 중국인이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본인은 본 적도 없고 다 한국인들만 봤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다른 사람은 한국인이 거의 없었다. 조선족 같은 사람 하나랑 나머지는 다 완전 중국인들이었고 그 앞에 캄보디아인들도 같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조직의 운영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진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의뢰인이 얘기한 건 아니고 다른 얘기를 제가 이런 방송에 이제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북한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거기서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사기 시스템 같은 거를 만드는 걸 세팅해주는 역할을 북한 사람이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럼 북한이 연루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북한 나라 차원인지 북한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좀 그런 능력 있는 어떤 프로그래머나 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도움을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캄보디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캄보디아지만 10년 전에 이게 필리핀이었어요. 필리핀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많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필리핀의 뭐 그 범죄도시 2도 좀 비슷한 내용이고 뭐 필리핀에서 그런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10년 전엔 필리핀이었고 지금은 캄보디아지만 이제 좀 있으면 라오스가 될 거고 더 있으면 미얀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치안이 어느 정도는 괜찮은 나라여야 돼요. 너무 치안이 안 좋은 나라면 범죄 조직도 자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안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눈 감아주면서도 그 사람들의 치안은 비호해줄 수 있을 정도의 뭐 국가가 부패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무슨 지자체가 부패했다거나 아니면 뭐 미얀마처럼 반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런 데서 이제 협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 곳에서 범죄들이 일어난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평범한 분들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이 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단한 어디 뭐 캄보디아로 가고 뭐 이런 것만 조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부업, 알바, 뭐 무슨 주선 이런 것들 중에 굉장히 위험한 것들은 산재에 있다. 이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게 나라가 이제 좀 치안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그 베트남에서도 뭐 납치 사건들이 많다 이런 얘기 있는데 베트남도 해당이 될까요? 베트남 좀 여행을 많이 가고 하니까. 납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런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건은 물론 납치당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순전히 여행 가서 납치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친구들이 유혹을 해가지고 와봐라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게 전혀 뭐 알바를 생각한 게 아닌데도 그렇게 납치당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지금 화제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냥 일을 하기 위해 가셨던 분들이 그 일이 알고 보니 이상한 일이었던가 일을 하는 방식이 이상했다거나 뭐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납치는 사실 모든 나라에 조금씩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나라 단위로 볼 것도 아니고요. 나라마다 지역마다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리핀 같은 경우가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사고치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많이 도망가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캄보디아로 가 있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필리핀 너무 위험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도피 생활을 하겠다 이러기에 또 치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치안의 정도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납치 같은 경우는 나라별,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납치가 발생을 하는 거고 한국도 사실 납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납치가 꽤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보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내지는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납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태국 분들을 뭐 이렇게 변호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해봤을 때 어떤 거였냐면 이제 불법 체류자로, 그러니까 관광비자로 와서 계속 이제 일을 하시고 그랬던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타이 마사지 이런 데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인신매매를 당하셔서 또 다른 데로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조직이 또 태국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국인 상대로 한 납치가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도 납치는 존재한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 정도면 사실 굉장히 치안이 좋은 나라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어디라고 해도 그렇게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관광지나 이런 곳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뿐이 아니라 뭐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남미 이런 데서도 벌어질 수가 있는 일이니까 조심하시고 사실 여행자들 또 얼마 전에 되게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괌이면 사실 미국이잖아요. 미국이고 누가 봐도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인데 여기서도 특정 지역에 가면 강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러더라고요. 렌트카 가면 렌트카 다 부셔가지고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100% 안전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이제 여행 자제를 시키면 어지간하면 가지 마라. 이런 정도는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또 화제가 된 이유는 이제 평범한 대학생이 당했다고 하니까 이러다 나도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를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사실 평범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 의뢰인들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뭐 문신도 없고요. 딱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냥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대학생 같은 사람들이 빚을 좀 많이 지게 되고 그 상태에서 뭐라도 좀 알아보려고 하다가 이런 캄보디아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런 사기 사건들을 회생 파산을 하다 보니까 사기나 뭐 이런 피해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빚에 시달리다 보니까 부업이나 알바 이런 걸 찾다 보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비근한 일은 그냥 사기를 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무슨 그 인스타에서도 이제 부업 광고로 봤는데 뭐 인형 눈붙이기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인형 눈붙이기 하는데 뭐 다 마감이 돼서 그거 대신에 뭐를 한다. 그래서 무슨 게임 같은 거다. 그래서 뭐 무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입력하고 그때 해주면은 수익이 나오는데 그걸 가져가면 된다. 뭐 그랬는데 결국은 그거를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막 돈을 점점 더 넣게 되는 그런 사기에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뭐 성매매 같은 거로 유도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런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많이 시달리고 더하여 좀 목돈을 벌려고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스펙에서는 좀 갖기 어려운 정도의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그런 일을 좀 겪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 부업이나 알바라고 나오는 것 중에 위험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평범한 대학생도 어떻게 보면 별로 수상해 보이지 않는 일이었으나 그거를 하다 보면 좀 운의 문제긴 한데 좀 운이 나쁘면 정말 캄보디아에 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까지 저지르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캄보디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캄보디아지만 10년 전에 이게 필리핀이었어요. 필리핀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많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필리핀의 뭐 그 범죄도시 2도 좀 비슷한 내용이고 뭐 필리핀에서 그런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10년 전엔 필리핀이었고 지금은 캄보디아지만 이제 좀 있으면 라오스가 될 거고 더 있으면 미얀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치안이 어느 정도는 괜찮은 나라여야 돼요. 너무 치안이 안 좋은 나라면 범죄 조직도 자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안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눈 감아주면서도 그 사람들의 치안은 비호해줄 수 있을 정도의 뭐 국가가 부패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무슨 지자체가 부패했다거나 아니면 뭐 미얀마처럼 반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런 데서 이제 협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 곳에서 범죄들이 일어난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평범한 분들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이 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단한 어디 뭐 캄보디아로 가고 뭐 이런 것만 조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부업, 알바, 뭐 무슨 주선 이런 것들 중에 굉장히 위험한 것들은 산재에 있다. 이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부업이나 이런 알바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좀 안전하게 부업 알바를 찾으려면 그냥 공인된 뭐 알바몬이나 이런 데서 가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알바몬에 올라오는 거에도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좀 일반적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커리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본인 분야의 일 또는 아니면 누구나 어떤 일이 필요한지 짐작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일 수준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수상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상한 업체냐 아니냐를 가르는 제일 큰 기준은 돈을 너무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써야 한다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상담하신 사례 중에서 이런 범죄에 연루되었다가 변호사님 도움을 받은 케이스들도 많으실 텐데 어느 시점에 변호사님처럼 이제 회생파산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던가 어떤 식으로 좀 벗어나야 될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제 회생파산 의뢰인 중에 거의 절반이 사기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업 사기든 아니면은 뭐 누가 돈 빌려달라 그랬는데 그게 못 갚을 거였는데 돈 빌려달라고 한 거든 어떤 경우든 사기 피해자 특히 뭐 얼마 전에 많았던 건 그 아트테크라 그래서 서정아트센터 뭐 이런 건데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그림을 사면 그 그림을 자기들이 보관하고 얼마씩 뭐 2.5% 뭐 이렇게 월 얼마씩 이자나 내지는 보관료 뭐 저작권료 이름은 여러 가지인데 그런 걸로 이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은 어차피 너한테 남으니까 이거는 정말 100% 좋은 투자다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그림 가치는 없는 거나 다름없고 혹은 정말 그 그림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뭐 이런 종류의 사기에 연루되신 분들 뭐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뭐 여러 가지 사기 그런 여러 가지 사기 피해자들이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빚이 경제적으로 막 풍족하셨던 분은 별로 없죠 당연히. 근데 사람이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게 또 이제 사기 가해자들의 이제 먹잇감이 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 보면 항상 그 얘기를 드리죠. 애초에 그 빚을 져서 어려울 때 그때 회생파산을 했으면 이런 험한 일을 안 겪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파산하실 걸 파산 안 하고 회생하실 수도 있는 거고 사실 회생을 안 하고 그냥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먼저 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절반이 사기 피해자라고 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거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코인 같은 거에 물린 사람들 뭐 주식에 물린 사람들 주식도 보통 비상장이나 아니면은 거래량 별로 없는 주식 아니면 또 제일 흔한 게 저 분양권 특히 뭐 지방 이런데 뭐 오피스텔 이런데 분양권 샀다가 뭐 마이너스 피가 5천에도 안 나오고 1억에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문제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제 의뢰인들을 보면 뭐 남들은 뭐 사치냐 도박이냐 이런 분들은 사실 거의 없고 거의 뭐 대부분은 절반은 사기 피해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투자 실패하신 분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상황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빚이 만약에 5천이 됐다. 그러면 회생파산 무조건 고려하셔야 돼요. 개인이 사실상 5천이라 그러면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5천만 원 뭐 대출 없는 사람이 더 적을 거예요 아마. 어지간한 전세자금 대출만 받아도 몇 억씩 받으니까. 그래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굉장히 큰 돈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이 돈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슨 말이냐 갚기 어려울 만큼 큰 돈입니다. 이미 5천만 원 빚을 졌다는 건 그만큼의 뭐 담보가 있거나 아니 뭐 집을 사면서 1억짜리 집을 사면서 5천만 원 빚을 낸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5천만 원 빚을 냈다는 건 앞으로도 경제가 더 어렵지 이거 그러니까 빚이 늘면 늘었지 줄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5천만 원 빚을 갚으려면 5천만 원 빚이라고 하면 지금 뭐 이자를 한 5%로만 봐도
1년에 갚아야 될 돈이 250만 원이죠. 그죠? 이자만 보통 월 20에서 30 정도를 갚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 이자가 15%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월 이자 갚아야 될 것만 60에서 70만 원인 거고요. 보통 이제 원리금 상환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면 월 100만 원 이상 빚 갚는 데 쓰게 되거든요. 근데 말이 월 100만 원 이상 빚 갚는 데 쓰게 되는 거지. 이자라는 건 사실 내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빚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돈만 계속 그만큼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인들의 중위소득이 지금 보통 한 340, 350 정도 세전. 그래서 세금 떼고 어쩌고 하면 300만 원인데 여기서 100만 원씩 대출로 갚는 데 썼다. 그럼 나머지 200만 원 갖고 생활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빡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그냥 진행되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갚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이 자꾸 생겨요. 어디 자녀가 학원에 가나 아니면 학교에 진학을 한다든가 본인 몸이 안 좋다든가 심지어 회사가 망했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때문에 한두 달만 연체가 되면 연체가 되는 시점부터 바로 추심이 들어오기도 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그때부터는 울며 겨자 먹기로 최고 이율의 어떤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러면 5천만 원 빚을 때 만약에 회생에 들어왔으면 진짜 심플하게 끝날 수 있거든요. 2년에서 3년간 월 한 몇십만 원씩만 갚는 걸로 그냥 빚 빠이빠이 하고 끝날 수 있었던 걸 빚이 1억 되고 2억 돼서 나중에는 회생이 안 되거나 그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느라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빚이 5천만 원 이상 됐다. 1번. 2번 내가 주변인한테 지금 돈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업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나 돈 급한데 얼마만 좀 빌려줘 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세 번째는 돌려막기나 카드깡과 돌려막기의 차이는 아시죠? 그 카드 돌려막기는 이쪽에서 결제한 거를 이쪽 다른 거 결제를 해가지고 이제 떼우는 거고 아니면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다른 카드에 이제 대금을 내는 이런 게 이제 돌려막기고 카드깡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산 다음에 이거를 환불을 해가지고 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카드깡인데 이런 게 시작됐다거나 세 가지. 그러니까 빚이 5천을 넘었거나 주변인한테 빌리거나 아니면 카드깡 돌려막기가 시작됐다거나 요 세 가지가 시작이 되셨으면 이미 본인은 한계 채무자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빚을 극적으로 갚을 길은 거의 없다.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빚을 갚게 되는 게 본인이 지금이라도 본인 신용을 살리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길이다. 이 점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그걸 무리하게 갚는다고 목숨 거실 필요 없어요. 네, 국가에서 네가 얼마씩 갚으면 된다. 그러면 너는 경제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를 정해주거든요. 그 정해주는 거에 따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